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녀가 있는 거는 아는데 대화를 하려니까 잘 몰라요. 한 두 번 봤나?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존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그런 어떤 성격장애인 것 같은데, 문제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은 약간의 망상 같은 게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이른바 또래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의 검찰 송치 모습 저희가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정유정의 범행 동기를 두고 미스터리라는 평가가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 좀 저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먼저요, 경찰 조사 초기에 정유정이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긴급 체포 당시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경찰과 함께 응급실에 달려갔다라고 하는데 네. 갑자기 아프지 않았다, 어이구. 꾀빙이었다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가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요. 또 조사 과정에서도 진범은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이 사건 수사에 혼선을 준 겁니다. 네. 여기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네. 이마저도 앞서 이 계획된 범행을 숨기기 위한 거짓 진술인 점이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허준 변호사,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이 거짓말도 허술하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건 어떤 심리에서 그런 걸까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봐야죠. 모든 범죄자가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아마 정유정 경우에도 뭐 마지막 발버둥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최대한 뭐 자신의 어떤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 보려는 어떤 본능적인 목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들이 대부분 거짓 진술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진술과 밝혀지는 증거랑은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정유정이 이 범행을 상당히 치밀하게 이렇게 오래 또 계획을 하기는 했지만 초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요.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 또 범행 과정들의 일부 모습들에 보면은 또 믿기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다가도 믿기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거든요. 주로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사람들과 교류 없이 거기에 심취해서 이 범행을 계획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어떤 장치들에 의해서 이런 단순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거짓말 뭐 세 가지 정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진범은 따로 있다, 내게 유기하라고 시켰다, 이 말에 대한 신빙성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수사 기록을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보도되는 내용과 정유정의 그동안의 행적,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네. 가능성이, 진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CCTV나 블랙박스 이런 것들 경찰이 다 확인했을 거예요. 만약에 진범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행적이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이 CCTV에 정유정만 이 피해자의 집을 드나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도 정유정이 평소에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과. 그렇다면 이 진범, 정유정이 말하는 진범과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하. 분명히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거짓 진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종우 시장님. 네. 또 하나 이상한 게 정유정이 이제 피해자 집을 찾아가요. 범행 때문에. 자, 그럴 때는 뭐 중고 교복을 사서 입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범행 후에 피해자 집에서 나올 때는 이 피해자의 옷을 입고 나왔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두 가지요? 번째는 아까 허천 변호사가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영화라든지 혹은 다른 동영상을 보고 범행의 어떤 그런 그 교재로 삼았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화를 보시면 어떤 옷을 전부 다 챙겨 가갖고 살해를 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는 장면은 안 나오거든요. 저도 본 적으로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 혈흔이 나오든 살인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장면이 그냥 바뀌어 버리죠. 네. 그런데 첫 번째 아마도 범행이니까 범행을 저질렀을 때 혈흔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옷에 그런 것들이 묻은 순간 당황했을 것이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방을 갖고 와야 되니까. 아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상 그때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다라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이 직전에 본 영화가 바로 신분을 바꿔치기
피하는 그런 영화였답니다. 내용이. 즉 여성 피해자가 있었고 그 여성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었다든지 오늘 신분을 완전히 세탁을 해서 그 여자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네. 그런 내용의 영화였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 영화 스토리 그대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유정이 피해자의 신분을 탈취하려는 목적이었을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지금 이 피해자가 가지는 어떤 네. 사회적인 그 위치, 신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망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대학도 진학을 못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데 지금 가외 애플리케이션에서 지금 이 피해자는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인기 있는 영어 선생님 그것도 네. 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영어 선생님, 과외 선생님의 개인 정보가 모두 게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게시된 내용을 보고 피해자를 물색했을 걸로 보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수정 교수의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이 사람의 옷을 내가 입음으로써 내가 이 사람의 신분을 갖고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조금 전에 허주연 변호사하고 이종근 실장의 답변을 종합을 해보면 교복을 입고 가서 범행을 했는데 여기에 혈흔이 묻었다. 아, 너무 당황을 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정유정은 초범일 가능성이 높겠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공존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아까 이종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오래된 영화니까 이거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영화 화차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너무 비참한 삶을 사니까 다른 여성을 살해하고 그 여성의 삶을 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화차를 관람했다라고 정유정이 나온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다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과외 선생님은 너무 활발하게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삶을 완전히 살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과외 선생님이 만약에 은둔형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자체는 금방 들통이 나는 거죠. 이미 과외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과외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알리바이 성격이 강한 것 같고 또 하나 범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물품이나 옷을 가지고 나오는 게 이게 일단 희열을 느끼는 그런 거의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범들이 살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물품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거든요.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유정도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신 상태를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미스터리가요. 바로 이 정유정의 휴대폰입니다. 이 휴대폰 안에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법한 땡땡땡땡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 땡땡땡땡이 뭘지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휴대전화 이용 내역을 봤더니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즉 사회와 단절되었었다는 거죠. 보통 이 또래의 네. 사람이면 친구 전화번호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친구 전화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교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 분야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의 관심 분야에 깊게 빠져서 그 안에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허주연 변호사. 그 누구도 지금 연락한 기록이 없어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이게. 그렇죠. 지금 정유정의 나이를 고려해 봤을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이렇게 전혀 없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 20대 부분이에요. 초반인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은둔형 외톨이가 다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다고 하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점점 더 고립감이 짙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뭐 자살, 극단적인 어떤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형태로 이게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새로운 어떤 복지 지원 대상으로 보고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은둔형 외톨이가 최소한의 어떤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고립감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 정유정이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게 과외 앱으로 알려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에 이 과외 앱을 탈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과외 중개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 가입하려고 하면 학력 정보라든가 뭐 네. 나이 사진 이런 것들 뭐 사이트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과외 선생님을 선택을 하려면 그걸 다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학부모와 학생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휴대폰 인증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학창 시절 대학생 때 과외 많이 했었는데 네. 그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거기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가서 방문 면접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보의 불균형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학부모랑 학생 입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학력이라든가 뭐 경험이라든가 유학 경험 이런 것들 보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공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과외 앱에서 탈퇴하는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각 사이트 운영자들이 좀 개인정보를 보호를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어떤 신원 인증도 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비단 과외 앱뿐만 아니고요. 요즘에 사실 보면 중개 플랫폼 우리들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과연 어떤 정보, 어느 정도의 정보를 노출을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제는 조금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